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40분 문홍주 특검보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이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꿈쩍도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에 누워 완강히 버텼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을 두고 4차례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안전사고가 우려돼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걸 권고했지만 모두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특검팀은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서울구치소를 빈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나자 1시간 정도 변호인과 접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특검팀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구수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팀은 2차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체포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알렸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힘을 줬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는 걸 공개한 데 대해서는 선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개인의 복장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인데 김건희 특검이 2차 집행 시도에 나설 경우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실행의 중요한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자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물론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정죽수에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될지 관심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부탁했고 결국 주요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다음 주 정도면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도 관련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압수한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비화폰을 포렌식한 뒤 통화 내역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 시점에 집중된 수발신 내역이 나올 경우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경호처에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사회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식당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 있고 그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작업자들이 현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승용차가 식당 안까지 돌진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이 인근에 있던 철제 울타리까지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또 이 사고 현장에 손님들이 식당에서 아직도 지금 식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또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식당으로 돌진했던 승용차는 현재 치워진 상태인데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식당으로 돌진한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주차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경남 창원의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2층 바닥이 무너져 5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건물은 40년도 더 된 구조물인데도 안전점검은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도로에 건물 잔해와 토사가 뒤엉킨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철근이 드러난 채 폭탄이라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고 건물 앞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 40분쯤 경남 창원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2층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붕괴 당시 1층 상가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매몰돼 3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층에 있던 일가족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건물이 울리는 등 불안한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차가 저 도로가가 뭔데 우리 집이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울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냥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사고 건물은 1978년 사용 승인을 받은 2층짜리 건물로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전 2층은 주택 용도로 이용됐고 1층은 식품 소매점 등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 당국은 건물 상태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안으로 본 결과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너무 강도가 미약했고 철근의 그 부식 정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더라. 창원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번 주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여름 중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지만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여름 피서지인 강원도 태백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도 역대 최장 기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웠던 이번 주 날씨는 주말 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준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 최저 기온도 27도쯤에 머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달라집니다. 한반도를 뒤덮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하면서 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거나 비가 자주 내리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주 초반에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반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확률이 커집니다. 올여름 나타났던 폭염 뒤 폭우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네, 먼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소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추가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을 강행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내면은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이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을 두고. 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죠. 현재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대결을 펼쳐왔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대세를 내세워서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오늘도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SNS에 당원 ARS 투표 안내를 올리고 당원들의 전화가 자신의 간절한 희망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특히 전당대회 당일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제 예비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결정됐죠? 네, 어제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15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자격 심사를 거쳐 당대표 후보는 5명 그대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을 탈락시키고 11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보수세가 강한 영남 등 전략 지역이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면서 더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서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기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이고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을 확인하고 경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는 이 수치는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공정 행정이며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이철규 의원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과 만난 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법적 사안과 관련된 민감한 사적 접촉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 여당의 수사 개입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에 맞서 대여 투쟁을 전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의 오선 조배숙 의원이 맡고 원내외 법조인과 대변인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말인 내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긴급 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다음 날 취임 뒤 처음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환영의 뜻을, 조 장관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곧바로 회담장으로 이동한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제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이제 실무선에서 더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8월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조율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양국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추가 투자 규모 등 통상협상 후속 논의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양국 간 해석 차이를 보인 쌀 등 농산물 개방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을 둘러싼 한미동맹 현대화가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첫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첫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며 루비오 장관이 준비해온 여러 이슈에 잘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녹록지 않은 만큼 수개월 만에 재가동된 한미 고위급 외교 채널에서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그동안 한국 등과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한 상호 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지난 4월에 부과된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습니다.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으로부터 7일 이후인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백악관 고위 관리와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화오션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해군성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직후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장 방문 결과 보고가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업종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자동차는 일본, 유럽연합과 똑같은 15%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2.5%포인트 관세 우위라는 이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찾아 김동관 부회장을 만난 사진입니다. 만남 직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이 현장 방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미국을 설득하는 협상 지렛대로 쓰기 위해 설명을 담은 패널을 마련하고 식탁보로 감싸 옮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패널을 보고 설명을 들은 뒤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협력 약속에 조선업은 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다른 산업은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특히 이번 타결에서 가장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똑같은 관세율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차의 관세는 예전 0%에서 15%가 된 반면 일본은 2.5%에서 15%가 되면서 한미 FTA로 가지고 있던 2.5%의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앞서 하나투자증권은 대미자동차 관세가 15% 부과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인 5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또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FTA망이었는데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봐야죠. 1위 수출국인 미국에서 50% 품목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은 철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US 스틸 인수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고스란히 관세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2029년 생산이 목표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이 많지 않은 식품업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지 주요 유통채널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15% 상호 관세는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침없이 상승했던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린 3,210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3.8%까지 급락해 3,1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장에서도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5% 하락했는데 사흘 연속 상승 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다시 6만전자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역시 한때 5.6%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폭등했던 한화오션은 오늘도 4.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4%까지 하락해 7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한 점도 시장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컸는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런 강력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겠는가. 공교롭게도 어제 체결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관세 관련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달러화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0원 이상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지난 5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어제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고요. 15% 관세율,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 한미 FT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에서 15%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고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서 어떤 그 현재의 어떤 통상 시스템을 좀 변경하고 싶은 분도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기타 부분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들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EU 같이 주요 경쟁국과 함께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를 지킨 것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이 협상 타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엄지척 이렇게 들어올린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딜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단과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알리지 않습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협상 대표단이 막 도착했네요.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난 한 일주일간이 소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또 전략도 잘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 저희 워싱턴의 현장 대응팀에서도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총력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타결이 된 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의 그 협상 결과는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또 미국과의 어떤 세부 협상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극적, 수동적으로보다는 진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에 저희들 전략적으로 미국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당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0억 불에 대해서는 그 투자 분야가 안보 전략 분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상 분야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를 할 수 있을까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국이 미국과 얼라이언스를 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국과 잘 하면은 저는 오히려 아까 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국의 산업을 글로벌 1등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은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분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야의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한국은 제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AI 제조 또는 디지털 제조 혁신 등을 통한다면은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은 게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한국의 국운 융성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 베센터 재무장관이 분기별로 무슨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한국에 좋다. 왜? 이게 싱글 윈도우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또 물류를 한다든지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법령도 정비해 줘야 되는데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들 점검단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주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협력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면은 미국에서는 미국에 좋으려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도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로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로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혹시 어떻게 낸다는 것인지? 그건 산업장관이 좀 말씀드립니다. 산업부 장관입니다. 그 수익 구조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업부 장관입니다. 수익 구조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9대1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저희 현재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레빗이 쌀 시장 개방하는 걸로 브리핑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정부랑 이게 입장이 다른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뭐 쌀 시장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오갔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 좀 더 여쭤볼게요. 다시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협력 마스카 프로젝트 구체적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를 빠르게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뭐라도 좀 나온 일정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제시한 아이디어는 일단 미국의 현지 조선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우리 현지 있는 노동 인력에 대한 교육 양성 그리고 현지 조선 생태계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미국의 조선 산업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하고 빨리 마스가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관세율이 50%가 유지되고 자동차도 사실상 2.5%포인트 손해보게 되는데 관련해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략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 말씀해주세요. 이번 관세 협상은 좋은 것을 결과가 좋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이 안 됐으면은 가져올 어떤 후폭풍을 생각을 하면은 그걸 막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막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관세 12.5%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미국 측이 15%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부분은 마지막까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2.5%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협력 기업들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고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2.5%의 격차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산업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예, 우리 협상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구윤철 부총리는 일주일간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면서 우리의 협상 결과가 몇 개의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고요. 협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언급했던 이 9대1 수익 구조 관련해서는 의논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나중에 펀드 운용 과정에서 구체화시킬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쌀 개방 관련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민정훈 교수님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상단이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디테일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지 이 내용을 이제 언급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과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하게 한 것이 크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미 투자 3,500억 불을 통한 게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1,000억 불 달러 수입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트럭 같은 일부 시장 개방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일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미국 조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0억 달러의 전략 분야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 얼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재부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력 산업 위주로 해서 우리의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우선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투자 구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 이익이 잘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부분, 여타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상을 했을 때의 얘기와 미국 측 이해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비망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를 합의했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 또 다른 국면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 이제 브리핑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규제 완화라든지 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주는 통로가 될 거다.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확실히 투자 재원을 마련할 때 개별 투자보다 좀 기업 입장에서 이제 좀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MOU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배터리, 의약품 원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향후 어떻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산업 분야고 특히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어떤 주요한 위치를 전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략 산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위라는 게 1등, 2등이 아니라 거의 4, 5등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 기회가 미국 1, 2, 3등 안에 우선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미국과 양자 협력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한국수출입공사라든지 무역보험공사에서 큰 틀에서 대출 보증을 해줌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투자 여력을 확보를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그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보다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SNS에 그 90%를 미국인이 투자 수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9대1이라는 의미가 미국의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 리테인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리테인이라는 게 보유하다, 가지다, 뭐 유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걸로 포제스, 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그 미국에서 해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테인이라는 것은 그 보유하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득이 미국 국민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90%가 미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펀드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그 펀드가 시드머니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협상이 그 타결이 되고 나서 미국 측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정치 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보다 좀 공세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윤철 부총리가 이제 쌀 시장 개방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브리핑에서도 못을 박았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 뭐 사과라든지 감자라든지 미국이 좀 검역을 완화할 거라는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로서는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신규 어떤 그러한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사과라든지 LMO, 유전자 변형, 감자라든지 현재 그러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검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더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간소화하거나 보다 더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민감성이 있는 쌀이나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SNS에 자신에게 좀 유리한 듯한 그런 해석을 내놓는 그런 발언을 올리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이민과 통상 이 두 부분이 미국 우선주의의 두 축이고요. 통상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1단계 전략으로 관세를 사용해서 무역수 적자를 줄이고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경제를 위대하게, 미국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1단계 전략이기 때문에 이 관세를 사용해서 세계 무역 시스템을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다시 재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몇 달 90일 유예를 거쳐서 이제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할 거예요. 족함도 있을 거고 하루빨리 지지층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그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홍보를 위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의 관세 타결 이끌어낸 우리 협상단의 전략은 어땠는지 좀 다시 살펴보죠.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일주일간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지난달 25일에는 이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방적인 이 취소 통보. 지금 와서 보면 미국에 좀 길들이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길들이기 시도는 뭐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EU가 타결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타결이 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고 한국이 주요 대미 교역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만 그냥 콕 집어서 다른 대우를 하거나 뭔가 본보기를 보여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우리 부총리께서
대해서 약속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일방적 취소가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보다 더 좋은 그 협상을 가져와라 이런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 협상 실무의 중심은 베센트 재무장관이라 로트닉 상무장관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점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그러한 그 국내적인 고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관심이나 힘을 로트닉 상무장관하고 그리어 USTR 대표한테 실어주면서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도 중요한 교역국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 의도적으로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일부러 좀 악화시키는 그런 걸 할 그런 그 의도적인 의도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협상단이 스코틀랜드에 가 있는 러트닉 장관을 쫓아가서 뭐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조언도 듣고. 러트닉 장관이 어떤 공략을 귀띔해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로 패널로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 맞춤식 공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 패널을 들고 나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24% 뭐 이 부분이 지금 25%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널을 들고 가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 그 베센트 재무장관은 좀 다른 의견을 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좋아하는 게 눈을 딱 가시적으로 딱 하나의 아이 캐칭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딱 그 눈에 띄는 이런 부분을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협상팀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보기 좋은 하나의 패널을 만들어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레이트 아이디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맞춤식 공략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러트닉 상무장관 성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좀 띄워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지가 보여졌을 때 호응을 하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언도 해주고 이제 리허설도 하면서 우리 협상팀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협상단이 한 이 전략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외에도 뭐 모자도 준비를 하고 또 광우병 시대 사진을 이제 앨범으로 모아서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 고생 참 많이 하셨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팀이 그만큼 준비가 잘 됐고 협상팀 내부에서도 소통이 잘 됐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저 사진을 모은 협상팀 일원이 뭐 1년도 안 된 수습 사무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저렇게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 시위하는 모습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미국 팀에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고기 시장의 개방이 갖고 오는 정치적 역풍이 저렇게 클 수 있으니 그리고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방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소고기가 수입육에 있어서는 1등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러한 또 다른 어떤 그런 시위가 벌어진다면 역풍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어필한 부분이 굉장히 미국 측에는 설득력있게 받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가시적인 효과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협상팀이 어떤 효과적인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가 모자는 뭐 준비를 안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한국이 좀 더 양보했다라는 뉘앙스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좀 더 높였다. 일단 먼저 제시한 것보다 좀 높였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들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협상의 진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협상이 진행되면 실무진에서 어떤 그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거의 그 마지막 수준에서 정상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채택하거나 뭐 보완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는 마지막에 협상팀을 다 모아놓고 즉석에서 흥정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협상팀이 가져간 것이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더 요구를 해서 결국 3,5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3,500억 달러를 맞추지 않으면 협상이 어떤 깨질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우리 협상팀이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베센트 장관의 그러한 그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한국과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 당혹스럽고 마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보다 힘이 약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다른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게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미국 외무장관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2주 아니다 이렇게 단정이 좀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요. 구체적인 시점 어느 정도가 될 걸로 보세요? 그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빨리 정상회담 하고 싶다라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께 적극적 의지를 가지면 실무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는 것이 어떤 그 여태까지의 정책 라인에서의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중순 내외를 해가지고 그 정상회담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일단 그 두 정상의 일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정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의 어떤 범위 같은 것도 빠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구로서 종성성명문에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정상들이 모이셔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정상회담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이제 결정할 텐데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면 어떤 한미가 굉장히 우방국이 혈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제를 조율하고 근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끔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정상들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결정하셔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두 주, 세 주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두 주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를 해오던 방위비 분담금이 추가가 될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요.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논의의 주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긴 했지만 지금까지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방위비 분담금 얘기보다는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GDP 대비 그 국방비 5%,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GDP 대비 국방비 올리겠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방위 분담금 어떤 재협상에 대해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관세 협의가 1단계 끝나면서 숨을 돌렸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주요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풀어야 할 방정식이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행 도구와 도주 수단을 미리 준비해둔 점을 볼 때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택가를 황급히 뛰어갑니다. 곧바로 주차장에 있던 흰색 차에 올라타더니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9일 정오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피해 여성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오토바이와 다른 차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이다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약 1시간 전쯤 피해자 장례식장에 찾아가 자신이 남자친구라며 빈소를 찾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 미리 준비해둔 술을 마시며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난폭 운전을 벌이다가 음독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경찰에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냥 나를 무시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피해 여성과 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범행 전에 흉기와 도주에 이용할 이동수단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 의정부와 울산에서는 스토킹 신고를 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 숨지거나 다치는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사건이 발생한 뒤 대전을 찾아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달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해온 사실을 YTN이 단독 보도한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스토킹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촉구한 가운데 관계부처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살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끔찍한 비극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걸 보았는데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이후로도 불과 일주일 사이 대전과 울산, 서울, 구로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살인, 살인미수 사건이 잇따랐고 관계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건 모두에 대해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해자 주변에 기동 순찰대를 집중 투입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불심 검문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피해자 지원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12 신고 시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가해자 분리 조치 등 범정부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시설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8월 첫날인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원도 정선은 무려 39도에 육박했고요. 밀양과 경기도 하남 덕풍동 등 곳곳에서도 38도를 넘어서면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된 뒤 중부지방은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40분 문홍주 특검보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이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꿈쩍도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에 누워 완강히 버텼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을 두고 4차례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안전사고가 우려돼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걸 권고했지만 모두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특검팀은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서울 구치소를 빈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나자 1시간 정도 변호인과 접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HS 효성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멈칫하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김예성 씨입니다.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지난 2013년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IMS 모빌리티와 여기에 거액을 투자한 HS 효성, 그리고 김혜성 씨 아내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일단 김혜성 씨의 아내를 포함해 관련 인물을 잇따라 소환하며 기초조사를 다졌고 다시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했는지 또 투자금 가운데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특검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비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틀째 출석했습니다. 어제 특검에 처음으로 나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명 씨는 오늘 오전 출석길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이 압수한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호 관세 타결로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세 충격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68% 증가하고 대미 무역 흑자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FTA 효과는 1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정부도 세계 무역기구나 FTA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환경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이끄는 구조 탓에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부과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8%였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선방으로 5.9% 증가했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과 EU 모두 동일한 15% 관세를 내면서 가격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수출 길이 험난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애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추후 관세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인데 관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 전반에서 무관세 이점이 사라지면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술 혁신으로 해서 그 상품의 부가치를 일단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한미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미국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FTA 채널이 있는 만큼 투자와 품목 관세 협상 등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뒤에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31일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한국에서 얻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단이 전날 백악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운데에 있고 양국 강요들이 양옆으로 서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국과의 협상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일주일이 미뤄진 오는 7일인데 관세율에 따라 각국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 조정한 상호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협상을 타결지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해 40개국 관세율은 15%로 명시했습니다. 최고 세율은 41%인 시리아였고 영국 같은 대미무역 적자국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됐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storing America's economic sovereignty by reducing our reliance on foreign countries, boosting investment in the U.S. to the tune of trillions of dollars. 미국의 새로운 상호 관세는 한국 시각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국가의 관세는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낮아졌지만 15개국은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이자 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의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펜타닐과 불법 마약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실망감을 나타내며 협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단속에 협조해온 멕시코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Sheinbaum has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as he's lodged threats and delayed tariffs month to month, and it's been relatively effective. 아시아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인도는 25% 관세를 받은 반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19%로 대폭 낮추면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 조정의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 트럼프 마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구글에 대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5,000대 1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는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해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한미 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역할 변화는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확정했지만 1년마다 갱신되는 내용이라 유사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병력 이동 방안이 담길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한미 동맹 성격 변화는 더 민감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만들어진 한미 동맹의 성격을 중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나 위협에 맞서 형성되는 동맹 성격상 중국이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도 우려 섞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尽向中国的老毛病 停止挑拨中韩关系. 미국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미 동맹을 넘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균형 외교 전략도 큰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소비 쿠폰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에 하계 휴가에 들어갑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취임 후 2달 만에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를 만난 이 대통령의 첫 일성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소비 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줬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만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하계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보낸다며 주말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으로 김 직무대행은 오늘 SNS에 당내에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실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정청래, 박찬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도 당대표 후보 5명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충청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승리를 토대로 붙이기에 들어간 정청래 후보는 20여 개 안팎의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본다며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치우겠다 하는 저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거에 대한 표심의 표출이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반면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며 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흐름을 현실로 완성할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5명을 당대표 예비후보로 확정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예비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과 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자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근 당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출당을 촉구하는 등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곳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계곡물에 온몸을 던지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빙상장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온몸을 던지고 튜브에 올라타 물장구를 칩니다. 서로 물을 뿌려가며 장난을 치는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산속 계곡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제가 직접 계곡물 속에 들어가 봤는데요. 발을 담그기만 해도 한여름 무더위가 잊힐 정도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계곡을 찾은 시민은 시원한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부모님하고 남편이랑 가지고 다 같이 여름휴가 맞아서 왔는데 날씨도 되게 덥고 한데 물이 시원하고 해서 재밌고 좋아요.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계곡물과 함께 산속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여기가 상쾌하고 맑고 산세가 좋으네요. 그리고 강물 물도 좋고 이 냉골에 완전 계곡물이라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실내 빙상장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옷과 장갑까지 착용한 채 빙판을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아이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더위도 잊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36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에 실내 스케이트장 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애들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곳곳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는 동물들도 더위 피하기에 한창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기력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윤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육사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얼음과 고기를 층층이 쌓아 커다란 얼음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호랑이 겁니다. 호랑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차가운 얼음하고 닭고기를 준비해 주니까 이제 호랑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각종 과일이 담긴 수박 그릇에 미어캣이 코를 킁킁대며 다가옵니다. 사육사가 공중에 매달아 놓은 생달개도 민첩하게 뛰어올라 매달리며 먹이를 물어뜯습니다. 덩치가 큰 하마에게도 얼굴만한 수박 특식이 주어집니다. 사육장이 열리기 무섭게 다가와 묵직한 여름 식사를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가라앉은 먹이를 찾기 위해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탕수수를 향해 긴 코를 뻗어 부드럽게 휘감아 올립니다. 코끼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래도 더운 날씨 속에서 동물들이라도 조금 시원한 걸 보니까 저희 마음도 같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은 이번 여름 100여 종의 동물들에게 1톤에 달하는 여름 특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식욕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활동성도 저하되고 식욕이 떨어져서 저희가 활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활동성도 증진시키고 소비력도 올리면서 이렇게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보살피는 동물들이 혹여나 더위에 지칠까 사육사들의 분주한 손길은 당분간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실내 냉방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바지 출근 등 여름철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농진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면서 임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율복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은 복장 간소화 시행으로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정 해변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불법 편의시설까지 운영돼 사고 위험이 큽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 파라솔이 빼곡하게 펼쳐졌고 바다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입니다. 이렇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서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동해안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곳에는 수영 한계선도 안전 요원도 없습니다. 비지정 해변은 해수욕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피서객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대책은 없지만 상업행위는 해수욕장처럼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솔과 텐트는 돈을 받고 빌려주고 어촌계 건물은 허가도 없이 샤워장으로 쓰입니다. 성인 4,000원, 성인 3,000원. 원래 다른 시설인데 저희가 이걸 그냥 쓰고 있는. 취재가 시작되자 양양군은 샤워장 운영 중단을 지시했지만 파라솔 대여는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놀이 금지 구역이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계속 들어가지거든요. 부도수로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따져보자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비지정 해변은 전국적으로 80곳이 넘습니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사고가 나도 구조는 늦고 보상도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6월부터 9월 사이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숨진 사람만 39명. 올 여름에도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지정 해변. 일부 피서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허술한 관리 속에 인명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위 B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는 장인인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80대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손님 4명도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다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맞은편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쳤고 사고 이후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 직구로 어린이 물놀이 용품이나 의류 구매하는 분들 많죠.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33개를 조사했더니 제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입니다. 수영복부터 수경, 튜브까지 다양합니다. 색이나 형태를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24개와 초저가 어린이 제품 9개 등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2%에 해당하는 1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물리적인 문제 외에도 pH가 9.4로 강알칼리성을 보여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끈 길이가 기준치보다 길어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pH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피부 질환 등.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중국에서는 금은방을 덮친 홍수에 시가로 19억 원이 넘는 귀금속 20kg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유독 황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 수해 현장에서 때 아닌 보물 찾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갯벌처럼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저마다 홈이나 삽, 바구니를 들었고 금속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침 중국 산시성 우치현에 발생한 홍수가 금은방을 덮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确实损失太大了，然后希望这个捡到金子的人能够这个归还，我们也愿意用这个成本价一半来收购。 금은방 주인은 시가 190억 원이 넘는 귀금속 20kg이 홍수에 떠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고가 아닌 진열장에 보석을 둔 상태였고 흙탕물이 휩쓸고 간 가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점주와 직원들이 이틀 밤낮 진흙탕을 뒤졌지만 나오는 건 빈 상자뿐. 인근 주민들까지 몰려와 함께 보물찾기에 나섰는데 자발적으로 돌려준 금은 1kg도 안 됐습니다. 看看这个产品更可怜了，我们一辈子辛苦，你18 kg了。 현지 공안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역 환경 미화원들도 투입됐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如果见到金银、贵重物品或者其他财物，请立即返还，拒绝返还，公安机关将按照相关法律予以处置。 앞서 2년 전 베이징에서도 홍수가 지나간 하천에서 금줍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SNS 조회수를 늘리고 싶던 20대 남성이 황동 알갱이를 뿌리고 사람들을 유인한 거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요동치면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5명이 다쳐 비상 착륙했습니다. CNN은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기가 현지 시간 30일 밤 8시쯤 미네소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비행 중 심한 난기류를 만나 위아래로 요동쳤고 당시 기내식 제공을 준비 중이던 승무원들 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장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비행기를 돌려 가까운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친 승객과 승무원들은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합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 성곽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의 수도 성곽은 6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으로 행정의 중심이었던 한양도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만든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해 창고시설을 보호하고자 한 탕춘대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서로 기능이 다른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7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총 69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 33만 8천여 명의 2배를 넘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등 K 콘텐츠의 흥행과 여름방학 극성수기가 맞물리며 관람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의) 시작인 오늘도 찜통같이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푹푹 찌는 무더위는 주말인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와 광주는 26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엔 뜨거운 볕에 피부가 붉어지면서 홍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따라서 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가급적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하와 레티놀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피부 각질을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홍조가 나타났다면 차가운 차를 마시거나 알로에 팩을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채아였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